사람 사는 곳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일수록 주민이 참여하고 수기하는 공론장이 절실하죠. 제주에서도 제2공항의 영리병원 갈등, 행정체제 개편 논란까지 굵직한 현안마다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에 필요한 공론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집중토론 제주에서는 지역 공론장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길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공론장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주민의 참여와 토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과거의 갈등 해결 방법이던 전통, 관습, 법, 명령이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토의할 때 얽히고 설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공론장은 지역사회 갈등을 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제주에서도 수많은 토론회가 공론의 장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김경호 교수님, 언론학자로서 네. 제주에 공론장이 뿌리 내렸다고 보세요? 완전히 뿌리 내렸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토론의 장으로 끌고 오기까지는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공론의 장,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기의 과정을 다 거치고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정도, 이르는 정도까지는 좀 아직 멀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순희 위원장님, 정당인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공론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원인은 현재의 어떤 기성 권력들, 뭐 언론 권력, 정치 권력, 뭐 사법 권력들이 일반 그 시민들의 어떤 의사라든가 참여에 대해서 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이익과 배치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론장을 좀 훼손하거나 아니면 그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배경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양당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정치 구조사, 어떤 정당 간의 정책 결정이라든가 토론이 아니라 서로를 헐뜯고 그리고 비방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이렇게 강화시키면서 시민들 역시 어떤 정책의 참여자가 아니라 어떤 구경꾼이 돼버리는 이런 현실이 지금 공론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구조적 관점에서 보고 계시네요. 자, 양희조 국장님, 여성 시민사회 대표가 귀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여러 토론장이나 공론회장에 불려 나가셨을 텐데 그 평가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려 나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여성 혹은 청년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공론장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와 토론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대다수는 그저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는데 한 어떤 장치로서만 좀 기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이라는 게 누구나 평등하게 테이블 앞에 앉아서 토론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제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론장이 열렸을 때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라는 말이 정말 말뿐으로 남지 않게 그 공론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소수자가 참여하고 아니면 소수자와 관련된 의제들이 다뤄질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했는가 혹은 노력해왔는가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등한 토론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자, 박건도 차장님, 어쩌다 공무원 생활도 해보셨고 지금 현재는 시민단체 간부시기도 하고 제주 지역에서 공론장에 기대 못 미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주의 공론화 관련 현실들은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론장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소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일반 시민들은 참여할 공론장 자체가 이제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공론장에서도 논의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제도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구속력이 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시민들이 공론장에 참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에 영리병원 공론조사를 했고 2019년에는 제2공항 공론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까지 했고요. 근데 결국은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겠지만 원인은 무엇인 좀 도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영리병원과 그리고 제2공항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원희룡 도지사께서 그 공론 결과들을 수용하겠다, 그 방법을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미리 하시고 나서 이게 좀 진행이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결과들을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뒤집은 것 역시 또 본인이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최고 권력자의 뜻에 따라서 어떤 공론장의 어떤 결과들이 되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는 사실 오영훈 도지사가 본인의 어떤 제일 공약을 사실은 좀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절차로서 공론장을 저는 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 15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고, 사실 저는 이거를 보면 저희가 2023년도에 들불축제에 대한 공론장을 시민들이 청구해서 한번 열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산이 1억 1,000이었었어요.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 보면은 시민들이 어떤 의제를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도 편성을 하지 않고, 하지만 본인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때 들불축제는 하루 정도 열렸었거든요. 근데 1년 가까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정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만드는데 공론장이 지금 그러니까 소비되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떤 도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떤 공론장의 어떤 취지라든가 본질들을 결국은 어떤 그 선출된 권력이 이런 어떤 시민들의 공론장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의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본질을 좀 훼손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게 그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세 가지 크게 지금 최근의 이슈들인데요.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행정이 우리 체제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걸 던져두고 그걸 이제 행정이 주도를 해가는 거예요. 시민들이 참여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요식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청중에 앉아서 한다거나 지정된 혹은 미리 약속된 처럼 질문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질문하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또 하나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그 또 안에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하게 수기의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럼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될 건지, 이런 논의들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여론조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도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종종 과학적으로만 잘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의 생각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과학적이어야 된다. 그러나 여론의 조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옳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냥 우리 가는 방향에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요식행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지하게 토론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자조 섞인 반응,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유발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좀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론화 결과에 대한 제도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 이런 공론화 절차를 운영할 때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부족한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리병원이나 제2공항 공론화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서 시민들이 의견을 모았는데 원희룡 당시 도지사가 정반대의 정책 결정을 하면서 저는 사실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짓밟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불축제 공론조사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공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 절차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표본 집단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질문 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다면 그 모아진 공론이 정당성을 갖는데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든 영리병원이든 이제 찬반 입장이 굉장히 명확하게 좀 관리는 되게 첨예한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만,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그 결론을 이제 도지사가 갑자기 뒤집는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게 왜 필요했지, 이 공론화 과정이. 어차피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 결정을 할 거면 이게 그냥 그 이를테면 일련의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정책을 결정하기까지의. 그래서 이 공론화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론화에서 어떤 이 공론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거쳤다. 는 게 되게 중요하게 남아버리고, 네, 그랬을 때 시민들이 어차피 거기서 내가 의견을 내더라도 반영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참여해서 의견 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회의감이 생겨버리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공론장은 열려야 하는데 이 앞선 경험들이 약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축적돼 버리면 앞으로 어떤 공론장이 건강하게 열릴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저는. 방패장 우리 대한민국 이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방패장을 두고서 한번 공론 조사가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민주정부에서는 방패장을 하지 않는 걸 원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공론 조사를 한 거죠. 문재인 정부 초기로. 그렇게 해서 공론에서 결과가 나와서 갑시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미 우리 행정체제 개편 이런 것들은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공론을 해버리면 그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수용을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여론조사, 이번에 행정체제와 관련해서 2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번의 여론조사가 다릅니다, 결과가. 그 다른 결과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건가?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것은 3개의 시로 나누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2개잖아요. 그럼 어떤 게 도민들의 진정한 여론이고 의지인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이런 문제는 미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지표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결과를 예시해서는 안 된다. 공론을 하자고 한다면. 그래서 수계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의 공론 과정에서 제주도의 어떤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지금 장악한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게 짧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1년 이상 굉장히 장기간에 진행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공약사항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과 어떤 의견의 합의가 있었어야 됐다. 그리고 사실 공론장이 처음에 설계될 때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어떤 공론장을 같이 설계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 거의 뭐 이렇게 결과를 앞두고 그 내부에서 어떤 문제 제기들을 계속하면서 지금 이게 결국은 틀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 녹색당 입장에서도 설계 과정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표피적인 입장만 다루는 이 설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처럼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모습은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당내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내부 토론의 어떤 그 민주성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지속 가능한 공론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가 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사실 이런 비판적 여론이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서 8년 전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중심으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 텐데 김 위원장님, 제주 녹색당에서 이 조례에 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나서 4건, 그러니까 지금 그 주민 청구가 이뤄진 게 4건이었거든요. 4건이었는데 저희가 3건 정도를 관여를 해서 했었어요. 웃긴 것은 뭐냐면 이 조례는 지금 전혀 효용성이 없는 조례다. 라는 게 너무나 절실하게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게 왜 효용성이 없냐면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제주도의 기성 권력이 이 조례 자체의 어떤 취지를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 탐라대 부지 같은 경우는 오영훈 도지사의 강력한 공약이었는데 이건 아예 각하가 됐거든요. 이 건은 그러니까 조례 그 청구권이 아니다라고 각하가 됐고 그다음에 버스 공영화 같은 의제는 사실은 저희가 수기 민주주의 조례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기성 권력이 자기들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을 제3자인 시민들이 충분하게 수기를 해서 냈던 의견들을 좀 이렇게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라는 저는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의 어떤 수기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의제를 제출하거나 의제를 선정하는 권한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결과 같은 경우도 존중할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버스 공영화 같은 경우도 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의회에서 이게 그러니까 기각되는 결과를 가졌고 그리고 탐라대부지 같은 경우도 도에서 강력하게 이거는 그 도지사의 어떤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심의회에서 그러니까 각하 결정이 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들필축제가 의제로 올라간 건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이 들필축제 문제가 사실 기후위기와 사실은 이게 결국 산림청의 어떤 그 해석을 받아보니 이게 불법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정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시민들한테 공을 떠넘긴 것이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조례를 제정한 지금 그 이상봉 그 의장님께서 100% 이거를 개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폐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수많은 조례가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폐지하고 정말 새로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책 결정을 위해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취지로 8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라는 취지에서 선진적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지켜봤을 때 좀 개선할 점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론화를 청구하려면 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당히 많은 수의 또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행정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심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는 부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상에서 객관성이 담보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구 자체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속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렵게 그 청구를 해서 수락이 돼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론을 모았지만 결국에는 반영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에 또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이 조례마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보면은 도지사가 그 공론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이제 제주도민들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실효성과 효능감을 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제도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인 거죠. 사람의 문제인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주민들의 총의를 좀 모아보고 보다 더 나은 방향을 좀 설정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 취지는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 취지가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행정에 있는 분은 안 계실 텐데 막상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본인들의 생각하고 좀 다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구현하더라도 만약에 결과를 내더라도 그걸 밀어붙여서 좀 성사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도지사, 도의원, 도의장 다 도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그러면 위임받은 권력에 충실해야 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사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조차도 무시하거나 혹은 경시하는 거는 이거 정말로 우리가 좀 숙고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제주도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의 수기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수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는 그냥 이제 그냥 종이고 글자일 뿐이고 이걸 어떻게 시행하는가에 그 방점을 찍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면 이 조례를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개정을 하든 아니 아예 새로 만들든 하는 그런 과정들도 오히려 그 과정을 수기형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 수기형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실험들을 좀 도의회 차원이든 행정 차원이든 그러니까 그냥 해왔던 대로 해오시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실험들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는 그거죠. 주민 참여를 해서 어떤 갈등을 조율해서 합의를 끌어내고 또 그 합의가 정책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지금 이게 사실 핵심이지 않습니까? 오늘 토론의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대안 중심으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받아봤을 때 공론장을 제도 내에 있는 공론장과 제도권 밖의 공론장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의 권력의 어떤 권한을 상당히 절대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이 제도에 끼어드는 것이 지금은 기본 틀들은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은 없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제도 내 공론화 과정에서도 문턱을 낮추고 어떤 제도적인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도 밖에서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뭐 시민사회단체나 정당 그리고 언론에서 특히 언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러한 다양한 층위의 공론장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정치적 구속력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순환 과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제도 내에서는 제도적 구속력을 높이고 제도 밖에서는 정치적 구속력을 높이는 활동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저기 수기민주주의 조례 관련된 조례가 있는 곳이 5군데예요. 제주도 포함해서 지금 그 충남이 있고 그리고 인천이 있고 그리고 대구가 있고 대전이 있고 그리고 제주도가 있고 5군데인데 모든 지역, 그러니까 5군데의 조례 모두 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제를 선점하는 권한이 굉장히 약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정의 어떤 권한들이라든가 구속력이 굉장히 약한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수기민주주의가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의 행정이 주도해서 의제를 선점하고, 행정이 그거를 다 끌고 가는 그 프로세스인데, 그런데 좀 흥미로운 사례로 제시를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산시에 있는, 그러니까 북구에 있는 조례인데 이게 공론장에 관련된 그러니까 운영 조례예요. 근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을 구성하겠다 그러면 행정이 그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주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인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이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제도권 밖에서의 어떤 공론장 같은 경우는 한국사에서 저희가 공론장에 참여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노동 시간이 많고 그리고 너무나 좀 빡빡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너무 없다. 그래서 저도 공론장에 참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5, 60대의 어떤 이상의 어떤 남성 중심으로 공론장이 좀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공론의 훈련들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학교가 계속 입시 중심으로 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공론의 어떤 그러니까 훈련도 되지 않은 부분이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시 북구 사례를 모범적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모델. 네네네. 이게 결국 또 기초단체 단위에서 또 가능한 모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2017년도, 네, 그때 제주어민회가 이제 30주년 맞이하면서 이를테면 지금 제도 밖에 있는 저희 같은 시민단체가 그 공론장이라는 그 공간을 열었던 게 있는데 제주여성 백인 원탁회의라는 거를 열어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그 연령대나 직업군이나 이런 걸 좀
다양하게 해서 그 백인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제주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그런 토론을 거치는 작업들을 했는데 제주도에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하고 그거를 어떤 예산을 좀 보조함으로써 그 건강하게 좀 토론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마련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행정주도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희 여민회 같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여성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장들이니까요. 사실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17년 이후에 저희도 한 적은 또 없어요. 워낙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백인이 모여서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 원탁마다 뭐 한 10인 정도 이내의 사람들이 최대한 동등한 발언권의 기회를 가지면서 논의를 한다는 게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런 장들을 많이 마련했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 안아서 사업들을 해나갈 것인가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는 그때 받아 안은 그 의제를 가지고 그 제주도에서 여성들이 삶이 나아지려면 정치적 대표성 강화라는 의제를 받아 안아가지고 뭐 이제 마을 안에서의 뭐 여성 대표성 강화 이런 사업 일련의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저희 단체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드는 게 결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들을 쌓는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전 또 청년 정책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지금 제주 청년 정책 안에서도 뭔가 제주 청년 원탁회의라던가 아니면 제주 청년 주권회 이렇게 이제 좀 행정과 같이 참여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는 참여기구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기구들에 참여한 청년들이 이렇게 행정과 소통할 수 있고 내가 내 의견이 정책화되는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쌓아두어야만 그 청년기가 지나서 40대, 50대 혹은 그 노령층이 됐을 때 또 저는 그런 그 의견을 많이 제시할 수 있고 이게 할 수 있다는 감각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이라는 게 항상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그 대안이 항상 교육으로 제시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또 저는 이런 청년 정책 같은 것도 교육의 이를테면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이런 토론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식, 원하는 뭐 내용 꼭 굳이 그런 걸 설정하지 않더라도요. 적어도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출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행정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집행할 거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에 계신 분들의 적어도 그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행정은 우리 공복이나 다름없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도민들이 원하는 것, 시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원론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돼야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이라고 아까 제가 먼저 전제를 했습니다만 그게 없이 거대한 담론만 가지고 거대한 이슈만 가지고 공론화를 하겠다, 공론을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론에 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회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참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올해부터 제주도가 그 주민자치회를 8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좀 보완하고자 주민자치회를 또 이제 가동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되는 것들을 잘 설계를 하시면 좋겠다, 행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제2공항, 뭐 영리명, 이거 거대한 의지에 대해서부터 뭐 공론장 붙이고 이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을에서부터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해가는 그런 경험의 축적이 나중에 어떤 거대 의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때 그런 이를테면 시민으로서의 토론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훈련에 그게 된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 큰 걸로만 하지 말고 작은 단위부터도 일단 같이 병행을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제로 약간 다른 측면에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지역 미디어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아까 언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여기도 지금 언론의 하나의 장입니다. 근데 언론이라는 게 공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또 증폭시키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힘, 그 동시에 드러나는 한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미디어의 기본 기능이라고 할까요? 의제 설정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 생각하게 할 것인지 그 얘기는 미디어가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어떤 사안을 전면에 배치하고 이걸 다 우리 도민들은 어떤 게 그게 중요하구나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행정체제 개편을 도가 주도하고 있었지만 언론이 이걸 다루지 않으면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의제가 언론의 의제가 공공의 의제하고 맞닿아 있는 거고 굉장히 밀접한 건데요. 공공의 의제, 그다음에 정책 의제, 미디어 의제. 그러면 미디어가 과연 그 공론을 주도해 나가면서 우리 공공의 의제로 제대로 세팅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지역성을 잘 구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질문을 던져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 현안들에 대해서 취재 보도를 통해서 감시견의 기능도 동시에 해야 되고 공론의 장의 기능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만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미디어가 조금 공론에 주도를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외부의 공론장만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디어는 저는 미디어가 공론의 장이다. 그러면 이 공론의 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이 중심이어야 하고 이 방송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론을 형성하는 게 맞다. 그 공론이 의제가 공공의 의제하고 다를 수 있고 정책의 의제하고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언론은 사회 현상이 있을 때 이제 시민들에게 그 현상을 설명하고 이렇게 보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보도 자체로 사실 그 사회 현상에 다시 영향을 주고 사회 자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에서는 그런 미디어 권력이라는 것이 더 크게 좀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이 가진 힘을 시민들을 위해서 좀 사용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 현안이 있을 때 시민들은 국가 권력이나 시장 권력에 항상 소외되어 있거든요. 어떤 정보의 격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균형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단연 언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이제 언론사들이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에 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독립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편에서 언론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좀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어떤 언론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펀드를 행정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또 이렇게 받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론 내에서 좀 자정작용들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예전에는 항상 저녁 되면 TV 틀어서 이 KBS 뉴스 항상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보세요. 그냥 지인분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 보내주면 계속 그걸 가지고 계속 그 가짜 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한테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영 방송이라든가 어떤 레거시 미디어 자체가 좀 힘을 잃고 있고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그러니까 힘에 좀 밀리고 있는 좀 이런 상황. 이거는 저는 되게 양극화된 정치와도 좀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성 지지층한테 좀 더 꽂히는 그런 언어들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혈안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시민들은 정치라든가 이런 지역 의제라든가 여기에 되게 다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지역 의제보다
무엇보다도 중앙 의제가 사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또 지역 의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앙 의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형국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지역 그 언론 같은 경우도 좀 더 어떤 조회수라든가 이런 데 좀 집착하다 보니까 더 선정적인 중앙 의제를 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언론이 있지만 저는 이게 도가 이렇게 그 매일 보도자를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다 받아쓰고 있는 그런 형태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언론 자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사실 언론 스스로 어떤 신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갈망들이 그래도 있는 층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춘 어떤 그 언론 그 뭐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결국은 중요한 건 특히 다 열악한 어떤 그 언론의 입장들에서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역할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진실한 보도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필요한 어떤 의제들을 설정하는 역할들을 좀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약간 뭐 이를테면 뭐 탐사 보도의 방식을 취한다던가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뤄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엔 당연히 또 다양한 얼굴들이 등장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이런 집중 토론과 같은 자리도 그냥 이제 사실 저희가 그냥 사실만 막 나열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 자체가 이제 많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공론장이 주제였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집중 토론에서 어떤 의제들을 좀 다루는 날을 또 살펴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제주 지역에서 굉장히 뜨거운 현안들을 많이 다루어 오셨어요. 사실 그거를 좀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전하게 운영을 하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뭐 이를테면은 지금 행정체제 개편도 당연히 다루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광장 이후에 또 이런 거 다루셨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한 분씩 나와가지고 약간 대담 형태로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이랑 그 도민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전 되게 또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어쨌든 장이 더 앞으로도 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언론들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뭐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공영방송에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제도적으로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지역 미디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이런 제도적 정책 얘기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안 중심으로 짤막하게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역 언론들이 사실 지금 존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광고 자체가 지금 OTT 넷플릭스가 대표되고 있는 쪽으로 다 가버렸고요. 유튜브로 다 가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언론들이 살아가는 게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라 거기다 대고 공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주문하는 것조차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언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지상파 TV에 지금 그 보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지상파 TV들의 중요성은 그럼에도 유효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언론들을 지역에서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 과제일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공공의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마치 그 국정 무슨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공공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공영성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영성에 기반한 재원을 가지고 지역을 구현해달라, 지역성을 구현해달라 요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언론 스스로도 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더 해야 될 것이다. 유튜브 뿐만 아니죠. 다양한 미디어들이 지금 다 공론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고 또 파일을 나누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상파의 방송사들은 조금
그런 그 치열함에서 조금 좀 무뎌 있는 거 아닌가. 이 공영성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겠죠. 전립의 의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필요성들을 우리 구성원들이 조금 더 세게 인식을 하고 그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지역 언론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죠. 충분히 알고 그리고 그 행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 우선 언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 본인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언론으로서의 어떤 공적 기능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도청에서 내는 그 보도자료들만 쭉 읽어도 지금 도저히 뭘 하고 있는지는 거의 다 알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거의 판박이로 그 제주도의 모든 언론들이 실른다 그러면 사실 그 언론들을 볼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논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의제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 언론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어떤 공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공적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형태의 보조금 형태라기보다는 교수님 말씀하셨던 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시민의 편에서 어떤 기사를 생산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정당성도 확보가 되고요.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도정에서 이렇게 n분의 1로 주는 듯한 형식의 지원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도정에 대한 그 칼날을 들이댈 수가 없죠. 비판적으로 보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재원을 마련을 해서 시스템으로 그대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이게 그 도청이나 도정이나 그 어떤 기업으로부터의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전제로 그런 기금의 필요성 충분히 우리는 뭐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안에 있어서 뭐 국가 권력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시장 권력을 견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뭐 성명서를 쓰거나 뭐 피켓팅을 하거나 뭐 시위를 하거나 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이게 증폭되지 않으면 그 힘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저희끼리의 이야기였지만 그 한진 지하수 증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 단체도 같이 이제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한진 광고 다 받아가지고 안 써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의 역할을, 공공성에 대한 역할을 잘 성찰하고 언론이 시민의 편에서 시민들의 마이크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확성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제안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 시청자들의 생각과 의견과 그런 걸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어떤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집중 토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집중 토론도 어떻게 보면 의제를 시민들한테 좀 받아서 그 의제를 그 토론 주제로 마련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이제 일방향적으로 TV라는 게 어차피 일방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유튜브든 뭐든 지금 이 온라인과 어떻게 이거를 결합해서 TV라는 매체를 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마찬가지 어떤 실험들을 또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30초씩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죠. 제주 사회에서 사실 뭔가 사회 현안에 대한 갈등이 많은 것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언론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도 공론장인데 어떤 제도 내에서의 공론장을 확립하고 그러한 구속력을 높이고 또 제도 밖에서 언론과 시민사회, 정당 등의 시민들이 함께 공론장들을 많이 만들고 거기서의 어떤 정치적 구속력을 만들어가는데 다 같이 노력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만 우리 사회가 시민들이
결정하고 참여하고 결정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발전된 제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는 어떤 구조적인 좀 큰 문제들을 얘기했다면 지금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공론장에 생겨났을 때 참여하자라는 제안을 오히려 시청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당연히 없고 저도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여기 출연했을 때 그 막 방송사고 날 것처럼 되게 그런 일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사실 이 그 한 사람의 시민 그리고 도민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내 생각을 발화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공론장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저희가 너무나 잘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출 권력들이 시민들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본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데 더 혈안이 돼 있는 거를 저희가 너무나 매일 그 방송과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공론장이 확대돼야 하는 것이고 근데 절대 공론장을 열어주진 않아요. 시민들이 결국은 참여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어떤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우리가 관람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 안에 뛰어들어서 룰을 만들어야 되고 룰을 바꿔야 되고 그들이 허용하지 않는 공론장의 어떤 그러니까 의제 선정권이라든가 의제 의결권을 달라고 행동하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저는 지금의 이 기득권 중심의 어떤 공고한 권력은 계속 가고 저희들의 삶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절대 선일 수만은 없죠. 정책이 진행하다 보면 집행하다 보면 그게 틀릴 수도 있고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일 거고요. 그럼 이제 개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공론이라고 해서 하나를 목적을 해놓고 그걸 그 결과를 내리고 하다 보면 다른 목소리들, 다른 옵션들은 아예 배제돼 버리거든요. 목표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목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을 할 줄 아는 그게 바로 행정이고 우리 주권자가 곧 도민이라고 하는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회사 업무 조정에 따라서 오늘을 끝으로 저는 집중토론 제주 진행자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돌아보면 지역에서 TV 토론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론장은 단순한 토론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시간을 들여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제주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안재홍 연구원이 이 자리를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마음을 보태주신 시청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